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패더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시들모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 분이죠, 지금 현재.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이 목소리죠. 패더님. 네,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네, 너무 오랜만이네요. 일단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지만 네네.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면 해주셔도 되고 아닌 거면 네. 안 하셔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네네. 그동안 또 이렇게 못 오신 이유가 따로 있으셔요? 제가 그 폐사찰 관련해서 네. 사실 그게 저는 계속 진행 중인데 뭐 영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때 말씀드렸듯이 사이비 종교랑 연결이 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돌비님 여기에 제보를 하려고 한 것도 있지만 제가 어떠한 다른 좀 벌을 주고 싶어서 단죄를 주고 싶어서 그쪽으로 좀 딥하게 알아보던 중에 확실히 세력이 막강하구나라는 걸 느낀 게 소장이 진짜 한 2가지가 연달아서 오더라고요. 와. 그리고 그것 외에도 약간 반협박식의 뭐 다른 어떠한 일들이 있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버티기가 힘들어서 그냥 막연하게 가족들과 이제 이민을 생각하면서 떠났던 거였거든요. 해외로. 예.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은 연락 자체를 좀 많이 할 수가 없었고. 근데 정말 맞아요. 저는 패더님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이비를 잘못 건드렸을 때는 가족까지 다칠 수가 있잖아요. 앞뒤를 안 맞아요. 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맞아요. 네. 왜냐면 그쪽은 단체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너무 딥하게 가버리면 신변 보호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네. 가능한 선까지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오랜만에 패더님께서 오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 정말 오랜만에 외쳐보네요. 패더님, 가볼까요? 네. 네, 렛츠고! 네. 길이십니다. 패더예요.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제가 뭐 영적인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도 조금 빨리 해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사실 제가 해외에서 자리를 잡으려다가 급히 한국으로 들어온 이유이기도 해요. 제가 어떤 범죄에 노출이 되었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한국에서 너무 많은 일들을 겪고 해외로 나갔어요. 그 명분은 좀 더 뭐 여유 있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한 것들도 있었지만 아이들 교육과 관련해서 더 늦기 전에 해외에서 한번 자리를 잡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나라들을 직접 겪어보고 느끼기 위해서였어요. 네. 근데 사실은 뭐 제가 겪었던 힘든 일들과 뭐 당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돼서 조금은 이기적이지만 도피성이 짙은 떠남이었어요. 그렇게 여러 나라에 생활하며 경험을 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는 뭐 많은 회복이 있었고 아내와 아이들과도 많은 시간을 가지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할 만한 일을 하나 겪게 돼요. 물론 이 일 하나로 큰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닌데 뭐 집 떠나면 먼 고생이라고 먼 나라 이웃나라 생활에 조금은 지쳐가기도 했었고 아이들도 중요한 시기에 좀 잘못된 선택으로 학업에 어떠한 공백점을 만드는 것은 아닌가 의문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일 이후로 조금은 급하게 귀국을 하게 됩니다. 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은 남유럽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그날은 평상시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뭐 간단하게 커피를 마시고 애들이 만들어준 토스트를 먹고 막내 아들이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건데 막 타타타타 막 이렇게 뭐 나오는 그 유튜브를 그냥 멍 때리면서 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전화가 걸려왔고 그 전화를 걸었던 사람은 김이사님이라고 그 과거 몇 년 전쯤에 패키지로 저희가 가족여행을 했었는데 그때 가이드를 해주셨던 가이드분인데 저희랑 너무 잘 맞아서 한국에서도 연을 이어가던 분이었어요. 근데 현재는 그 해당 국가 관광지 쪽에서 거주하시면서 가이드 생활을 하셨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연락하던 사이라 바로 받게 돼요. 뭐 가벼운 이야기들을 나눴고 그 주 주말에 서로 가족들이 만나서 저희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 어떨까 해서 좋다 약속을 잡았죠. 그렇게 그 주 주말이 돼요. 지금부터 이 김이사님을 그냥 편하게 이사님이라고 칭하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한창 애들과 아내와 뭐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이사님이셨고 패더씨 당일날 뭐 예의는 아닌데 전부터 얘기했던 그 영철 씨와 그 통화 중에
패더 씨 집에 간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도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가면 안 되겠냐고 여쭤봐서 급히 전화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영철 씨는 제가 당시에 이민을 알아보던 중에 투자 이민에 대해서 조금은 고려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좀 많은 정보를 갖고 있던 사업가셨어요. 그래서 뭐 한두 번 인사 정도는 했지만 제대로 만나서 뭐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었고 제가 또 필요한 정보에 대해 도움을 얻고 싶었던 분이셔서 마침 잘 됐다 싶었죠. 그래가지고 음식도 뭐 넉넉히 준비했으니까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그날 저녁 이사님 가족, 영철 씨 가족 이렇게 모두 조금은 어색하지만 반가운 만남의 자리를 갖게 돼요. 그 아이들이 또래는 아닌데 동생이 생겨서 잘 놀았고 아내들도 뭐 다 오랜만에 한국 사람들끼리 만남이라 좋아 보였어요. 저 역시도 영철 씨한테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 많은 답을 얻기도 했고 너무 좋았죠. 그 덕에 2주 정도 뒤에 그 나라의 조금 북쪽에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약속을 잡게 돼요. 예. 그렇게 간간히 연락을 하며 지내다 보니 어느새 약속된 날이 다가왔고 영철 씨의 배려로 그 차량 중에 스플린터인가 제가 차를 잘 몰라서 그 12인승의 엄청 큰 봉고차 같은 차량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대여를 해주셔가지고 그거 한 차로 이제 여행을 떠나게 돼요. 너무 좋았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뭐 아내들은 아내들대로, 남편들은 남편대로. 관광을 하면서 점심을 먹고 다음 일정이 숙소를 지나치는 위치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짐을 놓고 가기로 해요.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던 중에 영철 씨가 대충 저녁에 먹을 저녁거리를 사러 가자고 했고 저와 영철 씨 둘이서 한 20-30분 정도 거리에 있었던 마트에 다녀오기로 해요.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이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기저귀 가방이 차에 있다는 전화였고 마트에 다녀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어차피 출발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돌아가자 해서 저희가 돌아가기로 해요. 도로가 유턴을 하려면은 조금 멀리 가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큰 길에서 우측으로 뻗어진 길로 들어섰어요. 차가 좀 긴 편이라 유턴하기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거기서도 좀 제법 들어갔던 것 같아요. 가는 동안 듬성듬성 민가는 있었는데 약간 우리나라 인구 소멸 지역에 있을 법한 그런 집들이었고 쓰러지기 직전에 창고 같은 건물들도 있고 뭐 그렇게 조금 더 들어가니까 약간 유턴할 공간이 나와서 유턴을 하려고 왼쪽으로 틀었다가 후진으로 이렇게 우측으로 나있던 길로 들어가는데 영철 씨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패더 씨, 저 사람들 보여요? 그래서 저는 영철 씨 시선을 따라 쳐다봤어요. 그쪽에는 구급차처럼 보였거든요. 그런 차 한 대와 자세히는 보이진 않았는데 마치 그 코로나 시절 초창기 입었을 만한 그 방진복에 방진 마스크 같은 걸 낀 사람 한 5명, 6명? 그 정도가 200에서 한 300m 정도 앞쯤에 그 가운데에 뭔가를 두고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그 해당 나라는 한 45도, 46도가 넘는 폭염이 진작 찾아왔던 터라 이 날씨에 저렇게까지 갇혀 있는 건 뭐 어떠한 새로운 전염병이 도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철 씨한테 말을 했어요. 혹시 무슨 전염병이 시작된 거 아니냐라고 말했더니 영철 씨가 저거 구급차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병원 관계자라기에는 뭔가 이상하다고도 했어요. 그래서 저 무리들이 떠나기 전에 한번 확인해보자. 그래서 뭔가 차로 이렇게 가까이 가기에는 조금 무서워서 차를 뒤쪽으로 좀 가려질 만한 곳까지 후진을 해서 주차를 해놓고 우측으로 나 있는 산뜸성 위로 올라갔어요. 그 왼쪽 대각선에 위치한 사람들을 보면서 허리를 최대한 숙이고 낮춘 상태로 걸어 올라갔고 뭐 다행히 그 사람들은 저희를 보지 못했었고 근데 아쉽게도 제법 거리가 떨어져 있던 터라 가던 중에 그 무리들은 상황을 정리하고 떠났어요. 근데 거기서 저희는 확실히 본 게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가운데 있던 게 나이가 좀 제법 있어 보이시는 현지 할머니셨고 그리고 병원 관계자라기에는 말도 안 되게 할머니를 묶고 가리고 트렁크에 짐짝처럼 던져버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어떤 범죄의 현장인가? 그래서 번호판 뭐 식별도 불가능했고 상대적으로 좀 거리가 있었어서 예. 그래서 저희 차가 있는 쪽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기에 저희가 더 이상 추적이 불가능했어요. 영철 씨가 급히 확대해서 막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확대해서 찍는 바람에 막 흔들려서 차종도 알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우선 영철 씨와 저는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서 차에 시동을 걸고 급히 그 차가 간 방향으로 출발을 해요. 예.
근데 한참 갔는데 큰 길로 이어지는 길에서부턴 작은 마을들이 모인 도시라 차량이 너무 많아서 확인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선 급하게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어요. 사실 영철 씨가 가는 도중에 신고를 해도 소용없을 거다라고 했었는데 거기 가서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 반응이 저희는 엄청 급하게 이런 사람들, 물론 제가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그 나라 언어를 할 줄 몰라서 영철 씨가 막 얘기를 하는데 진짜 저희 상황과는 다르게 비스켓을 막 한 입씩 먹으면서 그래? 그래서 와 큰일인데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 진짜 딱 요 정도 반응이 끝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렇게 나왔고 어쨌든 신고를 했으니까 뭐가 되겠지. 그 생각으로 갑자기 기저귀가 생각나서 이사님께 전화를 해서 저희 상황을 간략하게 얘기를 했고 기저귀는 다행히도 아내분 파우치에 2개가 있어서 해결했다고 하셔가지고 저희는 아까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마트에서 저녁거리와 간식을 사서 들어가게 돼요. 그 가는 도중에 혹시 범죄 현장이었을지 전염병이나 더위에 의한 환자였던 건 아니었을지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어요. 그렇게 들어가서 아내들과 아이들을 제외한 남자들끼리만 이 일에 대해 공유를 했고 잠깐의 충격은 있었는데 그래도 가족 동반 여행의 분위기를 망칠 수 없어서 다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현지인들과 달리 저희는 한 5시가 넘어서부터 음식을 준비해 조금은 빠른 저녁을 먹었어요. 이후에 자녀들끼리 한방에서 핸드폰을 하며 놀았고 세 팀의 부부들은 맥주를 한잔 하기로 해요. 근데 안주거리를 뭘 먹을 거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다가 버거나 피자 이야기가 나와서 아직은 문 닫을 시간이 아니니까 남자들끼리 빨리 다녀오자 이렇게 하게 되죠. 가면서 내일은 어디 쪽에 뭘 하러 가고 뭘 먹고 로컬 맛집들 정보를 공유하면서 시내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물론 아까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중간중간 이야기를 하면서요. 숙소가 시내와는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었던 터라 한 30분 정도는 좋게 갔고 그렇게 피자를 4판을 사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왔던 길로 돌아가던 중에 이사님이 아까 그곳이 어디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밤이라 지금 가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서 나중에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다음날 일정을 잘 소화하고 헤어졌고 그날부터 거의 하루에 한두 번씩은 그 일로 인해 연락이 서로 잦았어요. 특히 영철 씨는 막 주변에도 혹시 이런 일을 본 사람이 있던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나 많은 수소문을 해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치만 큰 소득은 없었고 그렇게 또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쯤 영철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평상시와 목소리가 조금 달랐고 태더 씨 오늘 시간 돼? 그래서 네 저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세요? 라고 되물었더니 그때 우리가 본 거에 대해 조금 더 알아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요? 그게 뭐였대요? 라고 물었더니 영철 씨는 지금 어디에 있는 어디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바로 출발을 했죠. 도착한 곳은 저희 집과 영철 씨 사무실과 가운데쯤에 있던 커피숍이었고 거기에는 주황빛깔의 선글라스를 끼고 계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누가 봐도 현지인이셨고 저는 해당 나라의 언어를 기본적인 것 외엔 전혀 구사를 할 수가 없어서 영철 씨를 통해 대화를 하게 돼요. 그분은 저희가 그 현장을 목격한 근처 그 민가 중에 홀로 살고 계시던 분이셨고 그분을 그냥 영감님이라고 칭할게요. 그 영감님의 말이 이랬어요. 이 동네에 집은 많은데 실제로 사는 집은 한 5가구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이대가 다들 조금은 있는 터라 왕래까지는 아니어도 안부 정도는 묻고 지낸다 하셨고 그날은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집에서 차로 2분 거리에 있는 거기에 살고 있는 할머니를 만났다고 해요. 그 할머니가 저희가 목격한 그 할머니더라고요. 창문을 열고 어디 가냐고 물었는데 안색이 되게 안 좋은 상태로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집에만 있다가 저기 위에 과수원에 좀 다녀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지금 날씨에 과수원 가면 큰일 난다고 내가 가서 확인해 준다고 이렇게 했더니 아니라고 내가 직접 가봐야 된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럼 차에 타라고 데려다 준다고 했더니 그것까지 끝끝내 거절하시고 과수원을 향해 가셨대요. 그렇게 할머니를 그냥 보내게 됐고 그날 밤 너무 덥기도 하고 그래서 동네에 있는 사람들 집에 다니면서 안부를 물었대요. 그리고 할머니 댁에 갔을 때 불도 꺼져 있고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 할머니 아까 과수원 가서 무슨 문제 생긴 거 아닌가 일났구나. 그래서 동네에 다른 할아버지 한 분과 함께 할머니 과수원에 가서 밤새 찾았다고 하셔요. 그치만 할머니는 과수원 그 어느 곳에도 없었고
가족도 없는 걸로 아는데 이 할머니 어딜 갔나 생각하며 동네 할아버지를 그냥 댁에 내려드리고 집으로 가려는데 아까는 없었던 그 할머니 집 앞에 웬 구급차 같은 게 있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야단이 났나 보다 생각해서 급히 갔고 도착했을 때는 저희가 아까 봤던 그 행색의 사람들, 뭐 방진 마스크, 방진복 입었던 그 사람들이 여러 무리가 집에서 나오고 있었대요. 그래서 할머니 무슨 큰일이 난 거냐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무리 중에 한 명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으로 이송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거기가 혹시 무슨 병원이냐, 이분은 보호자가 없어서 내가 나중에라도 병원에 한번 가볼 테니 어디 병원이냐 그랬더니 어디에 있는 어디 병원이라고 알려주더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할멈 잘 부탁한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차를 돌려 집으로 가는 척 그 차를 유심히 보기 시작해요. 여기서 이 무리들이 말했던 병원이 이 도시가 아닌 다른 도시의 어떤 위치를 얘기했는데 사실 그 위치가 이 할아버지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여서 꿰차고 있었는데 그런 병원이 없었대요. 그리고 병원 관계자라 하기에는 그 안에 있던 무리는 자세히 못 봤지만 할아버지를 마주한 두 명의 왼쪽 목에 어떠한 문양이 있는 걸 보셨대요. 그러니까 문신으로 이루어진 어떤 문양. 그래서 할아버지는 댁으로 올라가는 척 천천히 운행을 하시다가 상대적으로 떨어진 곳에 도달해서 라이트를 끄고 차를 돌리셨대요. 그렇게 할머니 집에서 그 구급차로 보이는 차가 출발하는 걸 보고 라이트를 켜지도 못하고 정말 조심히 뒤를 밟으셨대요. 그렇게 한 20여 분 시내와 현재의 위치에서 서북쪽으로 향했다고 하시고 그 도착한 곳은 엄청 오래된 마굿간으로 사용했었던 창고 같은 곳으로 들어갔대요. 거기서 더 이상 쫓아가진 못하고 무서워서 돌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다 듣고 영철 씨에게 저희가 본 그 사람들인 것 같네요. 그럼 할아버지는 신고를 하셨대요? 라고 물었는데 영철 씨는 해당 창고와 그 할머니에 대해 신고를 한 상태라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할아버지께 그곳의 정확한 위치를 저희도 받았고 이사님께 전화를 드리게 돼요. 그리고 셋이서 기나긴 이야기 끝에 이 사건에는 더 이상 깊이 파고들지 않기로 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무슨 일을 겪는지는 몰라도 사실 먼 나라까지 와서 또 다른 어떤 큰일에 휩쓸리기가 싫었어요. 그렇게 한 2, 3일이 흘렀나 봐요. 영철 씨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영철 씨가 어제부터 할아버지랑 통화가 안 돼서 할아버지 댁으로 왔는데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셨겠죠. 거긴 또 왜 가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러기엔 차에 찻귀도 꽂혀있고 집에 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밥이고 물이고 아예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문도 열려있고 다만 집 내부로 들어가는 문은 잠겨 있었고 그래서 문과 창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아무도 없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 제가 너무 그 사건과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는 걸 수도 있다. 조금 기다려보자 했지만 저도 사실은 내심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날 저녁 저희 셋은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주소를 한번 찾아가 보기로 해요. 그곳에 다다르기 전에 차를 조금 먼 곳에 주차를 해놨고 숨겨놓고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조심조심해서 길을 나섰어요. 그 찍어주셨던 주소에 다다랐을 때 누가 봐도 마곡간으로 사용한 지 한 수십 년, 수백 년 지나 보이고 낡고 큰 창고 건물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근처에 민가나 그 어떤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주변은 산과 별 그리고 어둠뿐이었어요. 당시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 창고에는 아무도 없는 건지 정말 조용하더라고요. 저희는 부서져서 휑하게 뚫린 그 원래라면 창문이 있어야 될 공간을 아주 조심스럽게 들여다봤는데 밖에서 보니까 안에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는 좌측으로 건물을 끼고 돌아 내부로 들어가게 돼요. 딱 그 건물 한 동뿐이었고 건물 주변에는 잡동사니를 쌓아 올린 것처럼 여러 뭉치들이 있었고 그렇게 내부로 들어가서 저희가 플래시를 비춰 여기저기 확인했을 때 아마 셋 다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기 심상치 않다. 저희가 본 건 바닥에 쓰다만 양초 같은 게 한 수천 개? 수백 개? 수천 개는 과장이고 수백 개 정도 있었고 또 피인지 페인트인지 알 수 없는 문양이 바닥을 가득히 메우고 있었고 그리고 중간에 조그마한 항아리라고 해야 되나? 어떠한 뭔가를 담을 수 있는 동그란 뭔가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물이 아니라 피라는 걸 알아채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진 않았어요.
이게 꼭 장소가 어떤 뭐 오컬트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동유럽의 흑마법사나 뭐 마녀들이 사용하는 공간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가장자리에 뭔가 돌돌 말려서 쌓아져 있어서 저희가 플래시를 비추며 가려던 찰나에 뭔가 차 소리가 나더라고요, 밖에. 저 멀리서. 그래서 저희는 황급히 나와서 그 건물 왼쪽에 수풀이 있고 그 밑으로 뚝처럼 숨을 수 있는 공간으로 뛰었어요. 그리고 바로 무음 모드로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무음 모드로 바꾸고 이사님께서 핸드폰을 꺼내서 영상을 찍기 시작해요. 그 차는 역시 이곳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차는 저희가 봤던 그 할머니를 짐짝처럼 실었던 차임을 단번에 알아챘고 조금 있으니까 시동이 꺼진 차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는데 이때부터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그 방진복이 방진 마스크가 아니라 무슨 볏짚 같은 걸로 만든 것처럼 어떤 갈색의 억센 풀 같은 걸 막 엮어 만든 것 같은 걸로 거적대기 같은 건데 그걸 눈과 입만 뚫려 있는 뭔가를 쓰고 있었고 그 아래는 속옷 대신 같은 재료로 만든 뭔가를 입고 있더라고요. 그것 외엔 뭐 신발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신었어요. 그렇게 그 마구간 안으로 막 들어갔고 그리고 하나같이 목이랑 이 왼쪽 목과 이 어깨가 이어지는 부분이랑 등 쪽에도 여러 개의 원, 몇 개인지는 셀 수 없는데 원에 이렇게 그려져 있었고 문신이 거기에 별 3개가 이렇게 꼭 저희 뭐 지구나 우주의 천체처럼 이렇게 찍어놓은 것 같은 문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지 그냥 혼자 속으로 생각하면서 지금이라도 빨리 경찰을 불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당장 지금 부르면은 이 사람들이 아직 뭔가 죄를 지은 것 같은 것도 없는 것 같고 혹시 또 괜히 일이 그르쳐지면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도 영영 못 찾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 그쪽에 가서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수풀을 헤치고 나가다간 뭔가 소리가 날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안에서 조금 한 5분 정도 시간이 지났나? 무슨 노래와 기도? 그 중간에 그 어떤 뭔가를 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사님은 이걸 스페인어나 뭐 포르투갈어 또 뭐 여러 개의 언어들이 합해져서 뭔가 숭배하는 내용의 기도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확실한 건 그 나라의 언어는 아니었고 저는 뭐가 됐건 알아듣질 못하니까 공포가 배로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몇 명이 그곳에서 나와서 트렁크 문을 열고 한 사람을 데려갔어요. 그 사람들과 같은 걸 쓰긴 썼는데 문신 같은 거는 없었고 그것과 다른 문신들은 있었지만 그 문신들은 없었고 발에 무슨 족쇄? 그것과 비슷한 걸 차고 있었고 뭐라고 라틴어 같은데 뭐 그런 거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작게 이사님 혹시 저거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사님이 아까보다 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실수하지 않을게요. 살려주세요. 뭐 이런 식의 살려달라는 내용이었대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심각함이 더해지면서 이걸 어쩌나 싶은 순간에 안에서 막 그런 엄청난 비명이 들려왔고 그 비명만 듣고 있는데도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소리였어요. 그때마다 그 주변에 그 기도 같은 소리 그건 막 하는 거는 막 더 빠르고 더 커지고 조금 멀리서 듣는데도 정신병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조용해졌고 새소리 같은 게 뭔가 철컹철컹 나더니 사람들이 우르르르 다 몰려 나와서 차에 타고 급히 떠나더라고요. 저희는 아까 내렸던 놈들이 다 타고 간 건지 아니면 거기서 한두 명이 빠진 건지 이게 정확한 판단이 서질 않아서 조금 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까 차에 타지 않은 사람 중에 확실한 한 명, 그 족쇄를 달았던 그 사람. 그 사람은 아마 저기 있다라는 건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떠난 후 중간중간 새끼리 부딪히는 치링치링 이런 소리를 제외한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쯤에 저희는 그곳으로 향해 가요. 그냥 신고를 하는 것보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빨리 저 사람을 구해가지고 경찰서로 가면 이게 빨리 사건화가 돼서 저 집단이 금방 잡히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고 아까와는 달리 막 숲을 헤치고 막 달려갔고 그 내부로 들어갔을 때 아까 봤던 족쇄를 찾던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 사람의 족쇄는 벗겨져 있었고 아까 그 피를 모아놓은 항아리 같은 곳 위에 거꾸로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머리에 쓴 거적대기 같은 걸 벗길 새도 없이 그 발목에 연결된 그 쇠 같은 거를 끊으려고 그랬는데 남자 셋이 달라붙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쇠가 이어져 있는 그 위로 올라갔다가 옆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었는데 그게 모서리 쪽에 어떤 무슨 고정나사 같은 데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님께 저분 거적대기 저거 좀 벗겨드리고 진정 좀 시켜주라 하고 영철 씨와 저는 주변에 있는 막대기랑 철근 같은 걸로 거기를 막 파고 때리기 시작해요. 그 이사님은 그 사람과 연신 이런저런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고 저희는 알아들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맡은 임무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고정된 나사가 벌어진 틈으로 쇠고리를 뺄 수 있었고 영철 씨가 거기를 잡고 있고 이사님과 저는 그분을 내려서 앉혀드렸어요. 그리고 목에 칭칭 감겨놓은 그 거적대기를 벗기고 그 안에 검은 끈으로 눈에 감아놓은 걸 풀었어요. 오른쪽 안구는 없더라고요. 그게 여기서 행해진 것 같진 않고 꽤나 오래전부터 그래 왔던 것 같고 그런 거에 놀랄 새도 없었고 그분은 몇 마디 하다 막 실신을 하신 건지 눈도 떴다 감았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다가 또 쓰러졌다 막 이래서 영철 씨가 업었고 이사님과 저희는 앞을 비추면서 그곳에서 탈출을 하게 돼요. 차 안으로 들어갔고 그 주차해놨던 그 옆길로 가면 조금 험한 길로 돌아 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가면 근처에 작은 도시로 갈 수 있다는 걸 알았고 그렇게 출발을 해요. 가는 동안 이사님과 저는 그 사람을 계속 체크하면서 발목에 쇠사슬을 빼내려고 노력을 했고 출발한 지 5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이 정신이 들었는지 일어나서 이사님과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해요. 그리고 뭔가 다급한 대화가 오고 갔고 그 이사님은 영철 씨에게 혹시 전에 묵었던 숙소를 오늘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여쭤봤고 영철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짓긴 했지만 숙소에 전화를 하게 돼요. 그때 저희가 가족끼리 놀러왔던 그 숙소가 영철 씨 지인이 운영을 했던 터라 그쪽에서 오케이 사인을 받아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됐고 가는 동안 그분에게는 최대한 휴식을 줬고 그리고 이사님이 가는 동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 사람이 절대 병원이나 경찰서를 찾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대요. 자신이 이곳에 체류할 수 없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은 병원에도 경찰서에도 그 어디에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해가 완전히 가진 않는데 숙소에 가서 조금 휴식과 회복을 하면서 그때 물어봐도 늦지 않겠다 생각이 돼서 더 이상 말을 말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숙소에 도착을 했고 그날 저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샜죠. 중간중간 물도 챙겨주고 먹을 것도 챙겨주니까 아주 조금은 저희에 대해 경계를 푼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이사님과 제법 대화가 빠르게 진행이 됐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 족쇄분을 산초라고 할게요. 예. 산초는 남미에서 왔고 두세 번에 걸쳐서 이곳까지 이동을 했다고 해요. 이동을 하게 된 이유는 자신이 좋지 않은 약과 관련된 크진 않지만 적당한 규모의 카르텔 소속이었대요. 그러던 중에 대형 카르텔과 문제가 생겼고 근데 그 대형 카르텔의 뒷배에 무언가를 숭배하는 집단까지 나서기 시작했대요. 그 집단은 정치인, 연예인, 변호사, 의사, 운동선수 그 어떠한 직종을 막론하고 여러 곳 세계에 뻗쳐있고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 했고 한간에는 외계인도 관련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사님이 그 좋지 않은 약 때문에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우리들한테 진심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어쨌든 결국에 저희한테 가장 필요한 정보는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였으니까 혹시 얼마 전 어디에서 길거리에 할머니를 싣고 가는 걸 목격했는데 그 동네에 계시던 할아버지까지 사라졌다. 그것과 관련해서 아는 것이 있냐고 물었고 자기가 직접적으로 아는 것은 없지만 이 집단의 모든 범죄는 허용이 된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폭염이 심하고 더위로 사람이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날에는 더욱이 쉽다고. 그 집단은 기후나 환경까지도 그들의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라고 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게 무슨 말이냐 조금 쉽게 풀어달라 했더니 앞으로 기후는 극과 극으로 더욱더 치닫을 거고 그만큼 하늘에 바쳐질 재물을 손쉽게 얻을 수 있고 또 그 양도 충분할 만큼 충족될 거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님이 너도 그럼 그 집단의 일원이냐라고 물었고 자기는 일원이 아니라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밑에서 그 행세를 하며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유럽권에서 그 집단과 관련된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은 게 집시래요. 그래서 당시에 했던 말들을 쉽게 풀면 지금과 같은 이 폭염이 지속되어서 상대적으로 뭐 고령의 노인들이나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 혹은 뭐 몸이 약한 사람들 자연적으로 쓰러지거나 상태가 안 좋아지면 그 집단에서 납치를 하여 제물로 뭐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에 제물로 이용이 되냐 이걸 물어봤는데 전 세계 각지에서 사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그 얘기도 했어요. 너희 어디서 왔냐? 저희 한국에서 왔다. 이 사람들은 여기 살고 이 사람은 한국에서 왔다. 한국에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전 세계 어디든 없는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하여튼 당시 저희가 들으면서 너무 비현실적이기도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약쟁이가 하는 말에 노란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기에 또 자기 목숨을 살려준 사람들에게 굳이 저렇게까지 허황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네가 병원에 갈 수 없고 경찰서에 갈 수 없다면 우리가 신고를 할 수 있게 도와줄 방법을 생각해봐라 얘기를 했고 산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그곳에서 살려준 건 고마운데 신고를 도와줄 수는 없어. 말했듯이 그 집단은 경찰에도 존재해. 대신 이 핸드폰을 갖고 가. 메모장에 있는 주소로 가면 너희가 찾는 방향이 있을 거야. 라며 그 와이파이 잡아서 쓰는 깡통 핸드폰 있죠? 그걸 하나 주더라고요. 그리고 부탁이니까 나는 북쪽에 있는 땡땡땡땡에 데려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밖에도 뭐 수많은 얘기를 나눴고 다음날 아침 저희는 산초를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2시간 떨어진 해당 도시에 데려다 주고 돌아왔어요. 헤어질 때까지도 계속 얘기했던 게 불안하게 이미 너희도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다. 너희도 타켓이 됐을 수 있다라고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산초가 준 핸드폰은 오는 길에 확인을 해본 결과 남쪽에 있는 어느 한 주소랑 땡땡이라는 어떤 사람의 이름 같았어요. 그 사람의 이름과 와카치나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은 남쪽으로 좀 제법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갈 수 없고 다시 나를 잡기로 해요. 그 핸드폰은 이사님께서 자기가 맡으신다 하셨고 혹시나 정말 만에 하나 그 GPS나 어떠한 다른 장치로 문제가 될까봐 핸드폰은 이사님이 자주 가시는 산책로 어느 곳에 묻어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핸드폰 주소의 그 땡땡 그분을 만나러 가는 날 당일까지 다행히 아무런 일도 없었고 산책로에 가서 핸드폰을 찾았고 내려와서 출발을 하며 저희가 그 와이파이에 연결을 했어요. 그 연결된 계정에 저희 왜 깡통 핸드폰 같은 거나 뭐 아이들이 쓰는 핸드폰 같은 거 개통 안 하는 핸드폰 와이파이 연결하면 그동안 밀려왔던 거 띠링띠링 막 울리잖아요. 근데 뭐 여러 개가 울린 건 아니고 띠링띠링 이렇게 알람이 울려서 봤더니 메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메일에는 사진 한 장밖에 없었고 요거는 조금 그냥 얘기를 해볼게요. 그 메일을 확인하고 봤을 때 거기에 좀 처참한 상태의 산초가 마곡간에 사진이 찍혀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그 사진을 보고 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우리가 어떻게 못하겠다. 아무리 뭐 경찰에 뭐가 있건 뭐건 가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렇게 곧장 경찰서 앞까지 갔어요. 근데 그 앞에서 이 집단이 진짜 어디까지 뿌리가 뻗어 있는지 알 길이 없어서 어떡하지 하다가 저희가 근처에서 종이를 사서 신고를 편지로 대신하기로 생각하고 급히 같은 내용의 신고 내용을 적은 그 편지를 7개인가 8장을 써가지고 저희의 뭐 모든 가릴 수 있는 부분을 다 가려서 전달해서 그렇게 경찰서에 다 뿌리게 돼요. 그렇게 저희들은 어딘가에 막 도움을 구하지도 못하고 몇 날 며칠을 방황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나 산초의 메일을 보고 나서부터는 충격이 너무 컸었어요. 그 깡통 핸드폰이라고는 하지만 혹시나 배경에 적혀있던 그 주소로 가면 땡땡이라는 사람을 만나면 진짜 어떠한 방향성이 잡히는 건지 아니면 우리도 산초처럼 좀 처참한 모습이 돼버리는 건 아닌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때부터 막 병적으로 거의 지역 언론이나 뭐 유튜브 기타 소셜 앱들에 그 신고 내용과 관련한 무언가가 나오나 미친 듯이 찾아보고 들었는데 그것과 관련한 무언가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기서 저희한테 선택지는 2가지 뿐이었던 것 같아요. 1번은 더 이상의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고 이 일을 겪기 전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몰랐다는 듯이 조용히 사는 것과
혹은 2번은 뭐 이 일에 대해 팔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정보를 해서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하고 산초가 당한 그 끔찍한 일에 대한 죗값을 받게 만드는 것. 근데 저는 창피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번이었어요. 산초의 그런 모습을 보기 전이었다면 딱히 연이 깊진 않다 하더라도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찾고 싶었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산초의 사진이 단지 뭐 합성이나 조작된 것일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겪었던 일들이나 산초가 했었던 말들을 다시 생각해보면 이건 제가 살면서 겪었던 일들과는 많이 달랐거든요. 더군다나 저희도 타켓일 수도 있다는 그 말이 언제부턴가는 머릿속에 계속 각인이 되어가지고 제 선택으로 가족까지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기도 싫었어요. 그렇게 제가 많은 고민을 하다가 아내와 상의를 하게 됐어요. 당연히 때려 죽여도 안 된다라는 반응이었는데 뭐 제가 고집이 원체 센터라 아내와 아이들은 먼저 귀국을 시키기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조금 더 파보기로 결정하는 데까지는 사실 이사님과 영철 씨의 의견이 좀 컸어요. 아무래도 저 같은 이방인보다는 현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로 뭐 21세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생각하기도 했고 범죄 집단이 모든 걸 장악하고 있다면 뭐 이 세상엔 더 이상 뭐 희망도 미래도 없다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알리겠다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크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핸드폰에 있던 주소 남쪽에 땡땡땡땡에 위치한 땡땡을 만나러 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돼요. 우선 각자 개인 정비를 위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여유 시간을 가졌었고 물론 저는 그 시간에 급히 아내와 아이들을 한국에 보내기 위한 준비하고 또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이사님과 영철 씨 만나는 날까지 저는 이곳저곳을 돌면서 숙소들을 그날그날 정해가며 보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디데이가 다가왔고 모든 준비는 끝났고 저희는 아침 7시 정도에 모였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장난이긴 한데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커피 한 잔을 하자 이렇게 하고 출발을 하게 되죠. 가는 길은 정말 오래 걸렸어요. 어떤 상황이 뭐 우리를 기다릴지에 대한 긴장감도 그랬겠지만 거리도 거진 한 7시간에서 8시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예, 도착한 주소는 겉은 제법 오래돼 보이는 작은 호텔이었고 핸드폰에 적힌 주소와 몇 번의 대조 끝에 이곳이 맞다라고 확인한 후에 들어가게 돼요. 안에는 유럽풍의 아늑한 로비가 있었고 기억하기로는 뭐 오래된 피아노도 있었고 그 위로 그림 액자 2개, 앞에 뭐 테이블에도 여러 개의 그림들이 끼워져 있는 액자들이 쭉 있었고 카운터로 보이는 곳에 가서 벨 같은 걸 눌렀어요. 잠깐의 시간이 지나고 한 아주머니께서 나오시더라고요. 방이 필요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저희가 사람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말을 했죠. 땡땡이라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요. 지금부터 그 땡땡을 호세라고 칭해볼게요. 주인 아주머니는 그 호세란 사람을 처음 듣는다는 듯이 투숙객 중에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잘못 찾아왔나 싶어서 그 핸드폰에 적혀있던 주소를 불러드렸더니 그 주소는 여기가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님은 산초라는 사람이 이곳으로 가라고 했다 하니까 다행히도 산초에 대해 조금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곧이어 저희를 3층의 끝방에 있는 방 한쪽으로 안내를 해주셨어요. 예, 아주머니가 노크를 하면서 어떤 이름을 불렀는데 그건 저희가 알고 온 이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잠시 순간에 이거 일이 꼬이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문이 열리고 그 생각을 접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휠체어를 타고 나왔고 처음 본 저희를 생각보다 반갑게 맞이해주면서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를 의자 그 안쪽에 창가 옆에 있던 의자에 앉게 하고 문으로 돌아가서 그 잠금장치, 그 시건장치를 연신 확인하고 나서 저희 쪽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사님이 산초가 보내서 왔다 이렇게 말하는 도중에 호세가 오른손으로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총이었어요. 저희한테 조금이라도 소리를 지르면 험한 일을 당할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저희를 겨냥한 권총은 살면서 처음 경험하기에 당시에는 뭐 어버버도 못하고 그냥 자리에 가만히 앉아만 있었어요. 기도를 할 새도 없었고 말도 안 통했기에 괜히 조금이라도 설치다간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이야.
그렇게 온몸에 힘이 빠진 채로 그 이사님과 호세의 대화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사님이 와카치나라고 그때 핸드폰에 적혀있던 그 단어를 이야기했는데 네. 그 단어를 듣더니 호세가 바로 총을 거두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호세와의 긴 대화가 시작돼요. 저희 쪽에서 먼저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얘기를 했고 네.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핸드폰을 호세가 건네받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산초는 죽지 않았다고, 이사진은 산초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저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 호세는 산초와 같은 카르텔 소속의 우두머리급이었대요. 그리고 이 숙소가 현재 그 본거지와 같다고 말을 했었고, 이렇게 된 곳에서는 단지 좋지 않은 그 약 있잖아요. 좋지 않은 약. 그것과의 전쟁으로 일어난 비극이 아니래요. 상대적으로 작은 집단의 카르텔이 돈을 버는 방법이 엄청 많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대요. 아무래도 남미 쪽에서 좋지 않은 약을 나라 간 이동을 시키다 보면 위험한 상황.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Your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Your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I found a spark in the dark on a scratched old disc. One song, one heart, passed hand to hand like this. You caught the first refrain, your eyes lit up and stayed. A small room felt like a stage when the first chord came our way. So lift it up, let it run past every wall into everyone. Share the song, share the flame. Let it ring, let it speak your name. Share the song through the crowd, sing it once, then sing it out loud, out loud. From bus stop wires to market floors, from late night trains to schoolyard doors, we trade the truth and melody and make a whole world breathe with me. A stranger laughs, then joins the line. Three more voices at the same time. What was mine is now yours too, and every echo sounds brand new. So lift it up, let it run past every wall into everyone. Share the song, share the flame.
refrain can wake the sleeping one. True chorus keeps on reaching when your voice meets mine tonight. The room turns cold. The room turns light. Share the song, share the flame. Let it ring, let it speak your name. Share the song through the crowd, sing it once, then sing it out loud, loud, loud. Share the song. Don't let 도 많지만 또 생각을 바꿔보면 그게 추가적으로 돈을 버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럼 안 돼. 예, 그 중에 손을 댄 게 국경을 이동시켜주는 그 브로커 일을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단지 그것만 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늘상 그래왔듯이 벤차량과 트럭을 이용하여 그 좋지 않은 약과 국경을 이동하는 사람들을 옮기던 과정에서 다른 카르텔에 의해 습격을 당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을 땐 눈이 감겨진 상태로 손과 발이 묶여 있었고 그런 상태로 며칠이 지난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누군지 꼭 복수하리라 다짐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마다 꼭 어떻게 알았나는 듯이 그 마음을 이겨버리듯이 여기저기 총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그러다 어느 날 어딘가로 질질 끌려가다 의자 같은 곳에 앉았고 그 눈에 묶인 것을 풀어주었을 때는 무장한 여러 명이 뒤에서 자신에게 총구를 대고 있었고 그 학교 체육관 정도 크기의 공간에 2층에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1층으로 보이는 공간은 잘 보이지는 않았는데 우는 소리, 비명소리 이런 것들이 엄청 들렸다고 해요. 그리고 맞은편 쪽, 2층의 맞은편 쪽에도 그 무장한 상태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빛은 반대쪽과 호세가 앉은 쪽에만 이렇게 스포트라이트처럼 비춰지고 있었고 이윽고 뒤에 무장한 세력 중 한 명이 전화기를 귀에 갖다 주었대요. 당연히 전화의 그 상대는 반대쪽에 앉아있는 사람 같았고 첫 마디가 네가 한 명만 살릴 수 있다면 누굴 살리겠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호세는 상황은 이미 머릿속에서 돌아갈 만큼 돌아갔었기에 나는 산초를 살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거기에 산초가 있을지 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한테 가장 측근이 산초였기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도 호세는 어떻게든 누구라도 하나만 데려가면 내가 다시 이걸 확장시켜서 이 집단에 꼭 복수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동시에 그 전화기에서 카운트를 세는 소리가 났고 불이 전체적으로 탁 켜졌대요. 그 불이 켜진 아래에는 흡사 그 체스판 아시나요? 체스판 모양처럼 줄이 그어져 있었고 사람들이 꼭 체스말이 된 것처럼 이렇게 눈앞에 펼쳐져 있었대요. 당연히 죽으면 게임이 끝나는 왕자리에 산초가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살면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고 해요. 편하게 말해서 체스 말들이 있어야 되는 곳에 산초의 딸을 포함한 조직원들의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이 있었고 상대 말에는 그 자신의 조직원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전화 너머로 시간 제한은 10초라는 말과 함께 시작이라고 외쳤대요. 그렇게 말이 죽을 때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어갔고 게임이 끝났을 땐 산초를 포함한 조직원 3명 그리고 본인 이렇게만 살아남았다고 해요. 왜 이런 비극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자세히 들었지만 이게 너무 선정적이고 잔인해서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조직원 몇 명이 국경을 넘는 그 브로커 활동을 할 때 여성과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필름을 제작했었고 그리고 남자들도 잔인하게 그 영상을 찍었고 그걸 이제 돈벌이로 활용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던 중에 조금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납치해서 이제 그런 몹쓸 짓을 하다가 하필 저 대형 카르텔의 조직원들 가족까지 피해를 입게 돼가지고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대화 자체를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렸어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니 영화에서나 봤던 일들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서 이게 맞는 건가 진짜 실제인가 현실을 부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산초를 포함한 조직원 3명 그리고 호세는 반강제적으로 이곳까지 오게 되었고 그들의 감시 속에서 조금씩 힘을 키워서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현재는 이곳에 숨어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산초는 인간 체스 게임이 있었던 그날에 그곳에서 처참히 죽은 딸의 복수를 위해서 그 집단의 개처럼 일하며 기회를 노리고 있었대요. 예, 그렇게 많은 정보들을 산초를 통해서 모았고 현재 이곳에서 거주 중인 이 호세 카르텔 전 조직원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 카르텔 뒷배에 있는 그 집단에 대해서 계속 조사하고 캐고 있던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런저런 내용들을 공유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냐라고 말한 저희들의 질문에 너희들은 목숨을 걸 만한 뭔가가 있냐고 되물었고 저희는 단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그냥 좀 세상에 알리고 싶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호세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네들이 보고 겪은 일들도 조만간 우리가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전 세계에 알릴 거라고. 현재 이 속수에는 작지만 언론사도 함께하고 있고 실체 없는 그 세력들을 세상의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려면 그런 1차원, 2차원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그리고 하나 덧붙여 이야기하자면 그 호세 핸드폰에 메일이 온 건 그들이 너희들의 정체를 알고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다음에 받는 메일은 그곳에 너희 엄마 아빠나 아니면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호세와의 만남을 뒤로한 채 저희는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돌비님 방송에 제가 다음 주에 귀국할 예정이라고 저번에 한번 맞아요. 예, 그날이 사실 저희들이 이사님의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를 할까 말까 고민한 날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혹시나 이걸 업로드를 하게 될 경우 내가 여기 이렇게 썼는데 우리 가족 외에도 제가 여길 참여를 한다 했는데 왜 안 오지 혹시나 이게 또 이런 일들과 연관이 돼서 어쩌다 보면 조금 파급력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냥 짧은 생각에서 했던 행동이고 네. 그래서 그 호세 말대로 이런 1차원적인 방법으로 다가갔다가 괜히 여러 일들을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고 또 겁도 많이 났었기에 그렇게 끝이 나버려요. 이런저런 묘사나 사실 당시 상황들을 모두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오늘 정리를 하다가 걷어내다 보니까 거의 내용의 반이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말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말하시는 게 맞죠. 방송에 어쨌든 가능한 부분 내에서 제가 겪은 일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네. 맞죠. 이 정도로 이제 이 일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추후에 그 호세와 이제 이사님은 어떠한 연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것과 관련해서 뭐 산초의 현재 생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 연락이 오면은 추후에 한번 짧게나마 이렇게 얘기는 해드릴 생각입니다. 야, 지금 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냥 영화 같은 일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일들은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나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렇죠. 와,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패더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만 말씀해 주시는 게 맞는 게 패더님이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안 돼요. 네. 아무리 지금 대한민국으로 오시고 뭐 하신 거지만 그래도 첫째가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심으로써 저희에게 좀 더 경각심을 넘어서 야, 이거는 진짜로 위험한 사람들이 있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니까. 네. 어떻게 이런 일을 겪으셨는지 참. 오늘 제가 사실 뭐 얘기할 때 그간에 그냥 이렇게 떨지는 않는데 네. 오늘도 이렇게 과거 일을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 긴장도 너무 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말도 많이 절고.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이야기 너무너무 용기 내서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그에 맞게 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패더님.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패더님께서 굉장히 오랜만에 시들무에 오셨어요. 몇 년 만에 오셨고 그 이유가 이 사건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영상이 올라가게 되면 꼭 시청을 해주시고 그리고 패더님을 오랜 기간 안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최근에 구독하신 귀족님들이 계실 수 있는데 돌비 패더 검색하시고 그냥 필청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냥 패더 하면 돌비, 돌비 하면 패더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돌비 패더 검색하시고 재생 목록을 누르신 후에 꼭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